수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북 제재 해제를 두고 협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려가 지금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네요. 그 문제를 오늘 국내 뉴스에서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세계 주제 그리고 이제 투자 주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한국 문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여러분들 우연히 이제 홍콩의 현재 상황을 다룬 유럽의 주요 그런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홍콩 상황을 잘 이렇게 전하는데 이제 홍콩 상황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완전히 홍콩 시민들이 제압이 됐더군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CCTV나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홍콩 시민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고도로 발전이 된 거죠. 이제 홍콩을 선거제도를 일단 장악해 가지고 친중 후보만 출마하도록 만든 다음에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다음 입법부에서 이제 법을 바꾸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중국 공산당의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됐던 보안법을 통과시킨 거지 않습니까? 국가의 그런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죄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만들. 그러니까 홍콩이 제압당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선거제도를 가장 먼저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홍콩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 비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대단히 잘 이렇게 교육받은 젊은이들이었지만 결국 이제 지금 상황이 보니까 CCTV 같은 걸 통해 도시국가니까 반체제 인사들이 일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공안국가 경찰국가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더군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홍콩 내부에 중화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내부 분열자들을 고발하는 그 내부 밀정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확산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신문 방송 유튜브를 샅샅이 이렇게 뒤져 가지고 그런 중국 공산당에 조금 반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내용들 전부 다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해 가지고 이제 일부는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위축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 홍콩이 완전히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신문의 사설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법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던져보는 민주당 법안. 그러니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해도 사람들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입법 폭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이제 시간 문제지 전부 다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단 또 법을 하나 만드네요.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슨 위원회 이런 거죠. 인민위원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회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지시에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이제 포장용이 되게 위원회 제도를 쓰지 않습니까? 정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되어 있는 인사행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 볼 때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가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를 두고 있는 거죠. 이제 법원 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데 여기를 이제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를 해가지고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법원에 지금 이제 계류 중인 그런 현직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한 부분을 무력화시키려면은 사법부를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야 되니까, 이게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게 우리 이제 법률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 이런 것이 다 이제 지금 완장을 찬 사람들은 다 도구로 생각하니까,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헌법의 뭐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한테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삼권을 다 장악해 삼권일체 사회로 나가는, 그 이제 뭐 이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그다음에 사심제를 도입하고 또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행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 도입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판사처벌법, 검사처벌법 이렇게 이제 다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권력을 잡은 586 운동권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의 이제 기초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이. 그런 권력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례를 꼭 들자면 홍콩처럼 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홍콩 체제. 그런데 이제 답답한 것은 선거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40년을 갈지 400년을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광복 80년 국가 수립 77년 만에 이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제가 자주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마침 이런 사설 글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거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로 그렇게 역주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뭐 결국 이제 한국이 핵 인질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을 지금 가질 수 없는 입장이고 북한 핵은 거의 뭐 과시화된 거고, 그러니까 뭐 미국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핵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핵은 개발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이름을 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언행을 보게 되면은 저 양반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 같다. 뭐 지령이란 이야기가 조금 어폐가 있으면은 북한의 부탁을 받고 행동하는 것 같다. 아니면 저 양반은 무슨 북한의 책이 단단히 잡혀가지고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딱 보더라도 그냥 그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 내부의 부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한 국가는 핵을 갖고 다른 국가가 핵을 갖지 못하면은 뭐 전력을 증강한다는 이런 것이 전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황이 굳어지는데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엄청나게 부역을 해온 거죠. 지금도 부역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런데 이란하고 전쟁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을 갖게 됐을 때는 도저히 본인들이 생존을 확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때리지 않습니까? 한국의 위정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핵을 갖든 뭐 핵을 갖지 않든 관계없이 돈 대주고 아양 떨고 뭐 여러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진보 정권들이나 좌파 정권들이 집권하고 있는 북한에 오락가락했던 사람들은 다 책이 잡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의 부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인질이 된 거죠. 핵인질이 돼 가지고 이제 처분을 미국이 좀 잘해 주기를 프랑스가 좀 잘해 주기를 영국이 좀 잘해 주기를 그렇게 여러분들 구걸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그런 정신이나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특별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거를 그런 무력화되는 상태를 만드는데 직접 간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역을 했습니까? 특히 대통령들이 부역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트럼프의 제재 해제 거론 한국 안보가 노벨상 제물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분 여기 오늘 사설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핵을 그냥 인정하고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를 여러분 풀어주는 쪽으로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을 뭐 지금 적어놨네요. 예, 보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결국은 본인이 이제 국익을 우리 국익이 아니고 미국 국익을 위해서 행동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국익을 생각했으면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에치슨 라인 같은 걸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사설 읽으면서도 이런 든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이익과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되면은 북핵을 용인할 수도 있겠죠. 그게 한국이 이제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게 이제 아마 거기 비행기 안에 비행기에서 이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북 제재가 있고 아마 이보다 큰 것은 없을 것이다. 대북 제재 문제를 김정은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뭐 그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데 그게 노벨상을 받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없이 당연히 미국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뭔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을 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내부를 한번 들여다봐라 이야기죠.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동안 얼마나 비열한 짓들을 많이 해봤냐 이야기죠. 후손들이 핵을 이고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누가 여러분들 부역을 했냐 이야기. 그게 일본 사람들이 했냐 미국 사람들이 했냐 전부가 다 한국 사람들이 한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 오려며 북한은 핵 보유 세력 김정은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한다는 노벨 평화상을 위해 제재 해제까지 맞바꿀 용의를 내비친 거다. 이거는 뭐 조선의 사설 쓴 사람들이 한 달이 걷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북한도 갈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오늘 트위터나 이런 걸 보니까 나온 걸 봐가지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협상용 소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국제사회니까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도 제가 오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협상용으로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 그럼 우리는 그동안 잘해왔냐. 지금 통일부 장관이 하는 입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에 여러분들 후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이런 데 발신하지 않습니까. 북한 핵을 인정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끝을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유엔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당시에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재는 북핵을 저지할 마지막 남은 지렛대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의 안보리 거부권에 기대야 되는 아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협상용으로 사용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 국익이나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면 협상을 쓸 수 있는 거죠. 내부에 부역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부에 부역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킬 그런 의지가 있는지 가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자, 여러분들 오늘 답답한 한국 문제는 2가지 정도로 줄이고 다음은 세계 문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한국의 이 위정자나 국민들 가운데 중국하고 세세하고 잘 지내면 참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좀 많을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믿어 가지고 오판을 하면 그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미중 사이의 국력이라든지 이런 차이를 정확히 알고 줄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줄을 잘못 쓰면 진짜 콜로 가는 거죠. 어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한 전문가가 이번에는 개청적 세계화가 개막이 된 건데 미국이 시장 접근권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처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허가가 주어져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 내용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아마 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나는 모양입니다. 그 사건을 이제 이렇게 코베시 레타에서 다뤘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국하고 여러분 중국의 국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도 본인들이 바라는 것을 그냥 현실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개수입니다. 5,426개, 독일이 529개, 영국이 523개, 중국이 449개, 캐나다가 337개. 이게 국력 차이거든요. 국력 차이. 산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여러분들 뒤집어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건설 현황이 다른 나라 모두 다 여러분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립하는 독일의 529개보다도 미국이 10배 이상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국력의 지표인 겁니다. 국력의 지표. 그러니까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죠. 미국하고. 후기 조선 때 여러분들 판단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못해가 여러분들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특별하게 이런 부각시키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세계의 권력
판도인 겁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2등인 중국 독일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겁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국력이 큰 차이가 나니까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AI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글로벌 판도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의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오판해 가지고 세세 이렇게 하다는 골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싶은 걸 믿어서 안 되고 다음 여러분 또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돈이 되면 미국이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미국의 상업용 건설보다도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월하는데 여러분 데이터 센터 건설이 증가 추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생산성 향상이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산업계를 재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본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줄을 확실히 서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은 그래도 참 아베 수상이 살아 있었으면은 이번에 이제 무역 협상을 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건데 아베 수상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 다행히 이제 여성 수상이 돼 가지고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행하는 걸 보니까 남자들은 다 여자를 좋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남자보다도 이번에 일본인들이 여자 수상을 선택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여러분들 이런 자료가 다 뭔고 하니까 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력을. 이익이 되고 반드시 필요하게 되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힘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의 규모는 2024년 초에 명확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는 3년 전에 상업용 건축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은 현대 골드러시입니다. 골드러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AI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인 거죠. 현대 골드러시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과장해서 이런들 미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부채 문제를 과장하더라도 미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2년 이래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3배 이름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 자본을 동원해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이런들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챗GPT가 2022년도 노벰버에 출시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큰일이구나 생각하니까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지 잘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챗GPT가 출시된 2021년 11월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규모가 120억 달러에 400달러입니다. 400억 달러입니다. AI 혁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업스트림 상류 산업과 다운스트림 하류 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죠? 줄을 잘 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샹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은 참 잘하죠. 일본 사람들은 참 그렇게 판을 읽고 줄을 잘 서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에 큰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에 큰 것은 전력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좀 잘 이렇게 세상 흐름을 읽어야 된다. 샤나카님이 아주 정확하게 조용한 혁명이라는 쿠데타라는 그런 글을 쓰셨네요. 이제 중국은 응용 기술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개발한 원천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잘하죠 중국이. 이번에 출시됐던 알리바바의 QN 대규모 어느 모델보다도 상당히 여러분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천 기술을 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이 글은 한번 읽어볼 만하죠. 조용한 혁명.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와 젠슨 황 회동을 통해 오늘 하는 회동을 통해서 AI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봉쇄하는 대신에 수익을 공유하는 AI 통행료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경제 모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부터 AI 반도체 칩을 수출한 것을 금지하던 것에서 정책 전환을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5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큰 정책 변화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거두는 수익의 15%를 미국의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칩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미국의 재무부가 수익의 15%를 확보해서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지정학적 세금을 얻는 것입니다. 관세도 여러분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미국의 소비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이용세, 시장 접근세죠. 그죠? 이게 뭐 사업가적인 발상인 겁니다. 금수해봐야 부작용이 덜 클 거니까 그냥 엔비디아가 계속 물건을 팔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이 자력으로 이렇게 AI 반도체를 구축하는 부분을 더 이렇게 억누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생각한 거죠. 기술 봉쇄를 통한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의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중국의 AI 성장을 현금화하는 현금 전쟁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봉쇄에서 그냥 시장 통행료를 받는 AI 통행료를 받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책을 전환한 거죠. 이게 사업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원천 기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서가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핵심적인 요지는 여러분 뭔고 하니까 미중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뭐 그런 일부 국민들도 그렇고 지도층 인사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외교나 안보를 어떤 방향이나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 미국과 이렇게 잘 이렇게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걸 아주 잘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에 오판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는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많이 찍어서 유통시키지 않습니까? 그 위안화 가치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 위안화 가치가 이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여러분들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한국에도 굉장히 시사적인 거죠. 앞으로 이런 정부 성격이 계속 집권하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겁니다. 지금 이미 뭐 1,400 여러분들 40원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더 여러분들
추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샤나카님이 관세와 비트코인의 메커니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여기서 관세란 것은 꼭 관세란 것을 여러분들 빼더라도 자국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보통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자산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사례가 상당히 여러분들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아주 여러분들 잘 쓴 글입니다. 중국에서 여러분들 보통 인민들이 중국의 여러분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화폐 가치를 여러분들 낮추니까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자기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 인상이 위안화 약세를 초래하고 이것으로 인해 중국 자본이 통제를 피해 국경 없는 비트코인으로 대규모 도피하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관세 인상이라는 걸 빼면 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관세 인상이든 아니면 다른 정책이든 간에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 탈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관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통화량을 증발시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여러분들 대처를 하는 겁니다. 무역전쟁의 본질은 무역 자체가 아니라 화폐 통제권 싸움이고 그로부터 탈출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스마트머니는 중국의 통화 완화 및 양적 팽창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음번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문제인 겁니다.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를 증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인플레 정책을 쓰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중국에서 이런 똑똑한 스마트머니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자기의 자산을 보존하는가,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이런 증가하니까 2025년도에 전부 다 금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중국 인민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없도록.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상관관계는 그냥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관세를 때려 맞으면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관세 상승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지게 하고 이것은 자본 도피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냥 주장이 아니고 팩트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위안화 가치가 13.5%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내에 225% 상승하는 겁니다. 개당 3,200불에서 13,000불로 여러분들 증가하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중국의 부자들이 반응한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2025년도에 관세가 127%로 정점에 달했을 때 위안화가 달러당 7.35 위안을 기록하고 비트코인은 12만 4천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거죠. 꼭 관세 정책이 아니라더라도 정부가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거나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화폐 가치가 여러분들 하락하게 될 거니까
한국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국은 개인당 연간 5만 달러의 자본 이동 제한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제한 없이 자본 도피 경로로 활용돼 왔습니다. 2018년 이후에 4억 6천만 불 정도의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을 통해 도피했고 그중에 3분의 1은 명시적으로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 회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중국 정부가 2025년도에 비트코인 소유를 완전히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서 거래가 되죠. 그냥 거래소 동하지 않고 가격이 뭐 30% 50% 정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세계로 수출하고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자본 계정을 폐쇄하여 평가 절하 압력을 받고 자본이 탈출 경로를 찾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통화 완화 정책을 쓰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간파한 여러분들 중국의 부자들이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을 도피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희소성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해서 여러분들 돈을 찍어낼 때마다 중국의 이런 돈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겁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찍어내면은 위안화 가치가 여러분 떨어지니까 자본은 탈출 경로를 찾고 탈출하는 여러분 유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중국 중앙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을 풀 때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고정된 공급 자산을 갖고 있는 BTC로 이동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다음에 다른 나라 사례지만 굉장히 참조할 게 많아 가지고 이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제 가운데서도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과제죠. 그거는 뭐 그동안 줄기차게 제가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원화 가치 이런 변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원화가 1,400원이 깨지고 1,440원 그다음에 이제 외환 전문가들이 더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오늘 여러분들 그냥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샤나카 님이 가치 하락이 일상화될 때 개인은 보호책 자구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BTC 비트코인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투자 자산의 수단 정도가 아니고 화폐 가치 하락이 일상화된 시대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대단히 유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글을 쓴 사람은 비트코인이 소학적 희소성과 투명한 공급 계획을 통해 기존 법정 화폐의 무한 발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의 허가 불필요성, 압류 불가능성, 지정학적 중립성은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거나 정치적 제재를 취하더라도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본이 실패하는 기관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BTC는 무한한 팽창을 추구하는 현재 통화 시스템의 붕괴에 대비해서 통치 불가능한 형태로 부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이자 비상구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냥 달러화 자산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원화 가치나 외환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일상화되게 되면은 뭔가 부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런 샤나카님과 같은 그런 예리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목이죠. 모든 중앙은행을 무력화시키는 10가지의 유틸리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에 이 보시죠. 중앙은행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비트코인의 10가지 효용 이렇게 이런 교과서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목과 상식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꼭 투자 뭐 하거나 이런 문제와 달리 새로운 그런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중앙은행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10가지 효용 이런 다르게 하면은 국가가 주도하는 화폐 가치의 타락에 대비하는 10가지 효용입니다. 국가가 자본 통제를 실시할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10가지 효용 그렇게 볼 수 있죠.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내려앉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10가지 효용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법정화폐화처럼 무한한 발행에 맞서는 수학적 희소성 2100만 개 외에 여러분들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 1번이고 다음에 여러분들 2번은 허가가 필요 없는 결제 2018년 이후에 46억 불이 중국 중앙정부의 자본 통제를 피해 비트코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수많은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통해 가지고 자본을 탈출시켰는데 중국 정부가 2025년에 소유권 전체를 금지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P2P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지하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네트워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압류 불가능한 부. 그러니까 개인의 콜드 월렛 같은 데 딱 담아두면 본인이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비트코인은 12개 또는 24개의 단어는 모든 국경을 넘나들고 모든 정권을 견디며 물리적 도달 범위를 넘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선택한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부분을 이 한 전문가가 10가지로 나누어가 그것이 왜 이런 힘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분 만에 글로벌 결제 은행은 3, 5일이 걸리고 수수료가 $50고 비트코인은 10분이 걸리고 취소가 불가능하고 1000만 달러나 1억 달러나 마치 100달러처럼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절대적 희소성 그다음에 지정학적 중립성 상시 유동성 연중 무휴 24시간 크리스마스 새벽 3시에도 돈을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투명한 디스인플레이션 일정 그냥 공급량이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인플레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거죠. 제로 거래 상대방 위험 은행은 파산하는데 중개소도 무너지는데
금고는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콜드 월렛,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해 두게 되면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통화 에너지 저장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시한 분 이야기는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라는 전문가 입장은 자본 통제나 자국 화폐 가치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기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학적 은밀성이 증거된 그런 BTC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자 이제 오늘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미 연준이 돈을 어떻게 푸는지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 조금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문제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분들 이례적으로 다뤘네요. 미 연준이 6조 6천억 달러의 테스트 언제 양적 긴축을 종결하느냐 이런 주제를 다뤘네요. 자, 그 결론은 여러분 돈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돈이 풀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연하니까 이제 오늘은 작심하고 미 연준의 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푸는 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어떻게 여러분들 폭등하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 이 기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양적 긴축 퀀티티 타이틀의 Q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앙정부의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축소하는 정책을 써왔는데 그걸 이제 포기하는 언제 포기할 거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미 연준의 그런 대차대조포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총액이 8천억에서 9천억 정도가 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막 이런 기업이든 은행이든 넘어가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습니다. 퀀티티 이지. 그래서 좀 8천에서 9천억 규모를 4조 5천억까지 늘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늘린 거죠. 그리고 곧 이어가지고 코로나가 여러분들 발생하면서 또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8조 9천억 정도까지 여러분 유동성 공급이 역대 최대치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2007년도에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 돈이 9천억이었는데 8조 9,600억으로 여러분 뛰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한 10배 정도 돈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2025년 10월에는 여전히 이제 그 금리를 올려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이제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지금 6조 6천억 정도로 자산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정점에서 한 8조 5천억에서 9조 정도 여러분들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8조 5천억에서 9조 원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을 양적 긴축으로 이런 전환하면서 계속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를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대차 대조표 규모를 6조 5천억까지 여러분들 줄인 겁니다. 6조 5천억까지.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한 양적 완화 퀀티티 이지와 금리 이단 등으로 미 연준의 자산 포트폴리오 대차 대조표는 약 9조 달러까지 확대됐습니다. 둘째, 인플레 극복을 위해 최근까지 미 연준은 양적 긴축 퀀티티 타이트로 미 연준 자산 포트폴리오는 6조 6천억 불에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9조에서 6조 6천억 불 되니까 2조 이상 되는 돈을 미 연준이 빨아들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양적 긴축은 미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민간은행으로부터 만기 상환을 받고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은행 시스템에서 지급준비금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계속해서 이런 미 연준이 빨아들인 겁니다. 빨아들인 거죠. 넷째, 미 연준이 실제로 양적 긴축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어제 나왔던 것처럼 영레포 잔액 감소하고 두 번째는 지급준비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미 연준이. 그런데 이제 어제 여러분들 2조 5천억 불 정도의 잔액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잔액이 감소했다. 영레포 잔액 감소 어제 방송에서 내보냈죠. 2025년 10월 말에 그동안 여러분 미 연준이 긴축을 한다고 이렇게 방방 동네방네 외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자료가 발표된 걸 보니까 영레포 잔액 감소가 2조 5천억 불 정도가 여러분 이미 시중에 돈이 풀린 겁니다. MMF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영레포에 맡겼던 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투자자들 예를 들어 재무부가 발행한 단기국채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평상시 2조 5천억 불이 양적 긴축으로 인해 제로 상태로 급감하게 됐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래프 보여줬지 않습니까? 돈이 다 풀린 겁니다. 2조 5천억이. 그러니까 일단 돈이 풀릴 때 영레표 잔액 감소가 먼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은행이 미 연준에 예치한 현금이 감소해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은행의 지급준비금인데 이게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제 현재 뜨거운 논쟁이 미 연준이 양적 긴축을 포기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레포에서 2조 5천억 불 정도의 자금이 이미 시중으로 다 방출이 됐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이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다는 거죠. 지금 이미.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상황이 그럼 어떠냐. 양적 긴축 초반에는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이 넉넉하기 때문에 주로 영레표의 잔액이 먼저 빠르게 감소합니다. 영레표는 쿠션 역할을 담당하며 은행 지급준비금의 급격한 감소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영레표가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잔액이 지금 24억 불 정도 남은 거죠. 2조 5천억 불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은 양적 긴축의 부담은 곧바로 은행 시스템으로 옮겨가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럼 영레표 잔액 고갈 상태는 유동성 쿠션이 사라지고 있음을 뜻하는데 이것은 미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지속할 경우에 은행들의 자금 사정에 직접 타격을 가해서 단기 대출 시장에서 금리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고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영레포 잔액 급감을 보고 미 연준이
양적 긴축을 멈춰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고 봅니다. 돈을 풀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돈을.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그동안 돈을 줄인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이제 발생한, 그러니까 영래표 잔액이 현저하게 여러분들 감소를 했고 2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수준, 지급준비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넉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영래포 잔액 제로 접근, 은행 지급 준비금 현저한 감소 추세, 8호 의장은 우리의 장기 계획은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수준보다 약간 위일 때 균형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빨아들인 정책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방법은 양적 긴축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더 공격적인 것은 돈을 적극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 2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선택 1을 할 모양입니다. 선택 1을. 그러면 돈을 풀지 않는데 어떻게 돈이 시중에 풀리냐. QT를 종료하는 것만 하더라도 매달 여러분들 양적 긴축을 계속 이런 감행하게 되면 월간 250억 불에서 950억 달러를 미 연준이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월 최소 250억 불에서 950억 불 정도가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는 겁니다.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만 하더라도 양적 긴축을 강행할 때 미 연준이 빨아들이는 돈을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풀려나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10% 아래인데 10에서 11% 정도 은행 준비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럼 은행 준비금이 늘어나게 되면 대출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이 어디 가겠느냐 이야기죠. 이 돈이 전부 다 주식시장이나 금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뛸 거라는 이야기죠. QT가 종료되는 순간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양적 긴축 종료 이후에 유동성은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 등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불이 붙을 것 같아요. QT 중단은 시장에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주입해서 암호화폐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 랠리를 촉발할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주식 소형주는 반토막인데 아직도 소형주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형주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형주를 투자하면 정말 피를 보죠. QT 종료와 금리 인하는 별개 문제인데 양적 긴축에 종식하고 금리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돈이 풀려서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게 바로 양적 긴축 QT의 종식, 최소 250억 불에서 한 900억 불 정도가 매달 풀려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 문제 여러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형주가 반토막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한 시청자분께 글을 남겼는데 소형주가 돈이 안 됩니다. 소형주가. 그래서 어떤 분야에 투자하든지 간에 대장